네,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경제 읽기는 좀 취업과 학력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취업자 가운데 대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가 50.5%죠. 수치로 보면 이제 절반 이상의 수치를 넘어선 건데 고등교육기관 취학률도 76.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고학력자가 그만큼 늘어났고 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봐야 할까요? 예, 우리나라 전국의 모든 기업장을 전수조사할 때 여기서 근무하는 취업자 숫자의 절반 이상이 2년제, 최소한 2년제 이상의 대졸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렇게 전체 직원의 전체 취업자의 50% 이상이 대졸인 경우가 건국 이후에 처음입니다. 예. 우리가 2003년까지만 하더라도 대졸자 비중이 30%에 불과했습니다. 정확하게 30.2%였고요. 2021년에 이게 처음으로 40%를 넘었는데 10년여 만에 또 10%포인트가 더 늘어서 이제 직장인 전체의 절반이 대졸자다.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 취업자의 학력 수준이 높아졌고 이것은 세계적으로 상당히 높은 최선진권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두 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취학률이 76.2%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의 4분의 3이 일단 대학을 취학을 하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기업들도 고급 인력을 확보할 여건이 훨씬 더 유리해진 측면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기업 측면에서도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단순직보다는 조금이라도 전문성이 있는 쪽에 사람들을 더 선호한 이런 결과로 받아들여집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고학력 취업자가 늘어난 건데 대기업의 석박사 비중이 중소기업보다 훨씬 커요. 이 격차가 계속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고학력자,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가 많이 늘었지만 네. 대기업들에서 고학력 대졸자들이 급격히 늘어난 반면에 중소기업은 소폭 늘었거나 답보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졸자 비중이 79%로 거의 뭐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아직도 고졸자가 대졸자보다 조금 더 많은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대졸자가 고졸자보다도 반드시 우수하고 또 교육 질이 높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예. 평균적으로 공부 또 수학한 연도, 연령 이런 면에서 대졸자들이 평균적으로 좀 앞선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이 대졸자 비중의 차이는 그만큼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대기업보다도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어떤 단적인 예로서 좀 우리 사회의 개선 어떤 과제를 던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지금 앞선 표로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정말 20년 사이에 드라마틱한 비중 변화가 있었거든요. 관련해서 뭐 이런 학력이 전체적인 일의 능률과 뭐 업무 수준에 연결되는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좀 고학력자들이 대기업 외에도 좀 중소기업으로도 좀 많이 가야 기업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요즘 경제학계에 새로 보고되고 있는 논문들에 보면요. 최근에 산업이 고도화되고 전문화되면서 이 인력의 분포가 대기업에만 쏠려 있으면 오히려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어떤 우려를 제기하는 논문들이 많거든요. 이게 대량 생산 시대 초기, 그러니까 산업혁명 초기 같은 경우에는 뭐 기초 학력이 뭐
큰 차이도 없었고 또 그 학력 높은 사람들이 대기업에 많이 몰려 있어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은 전문화되면서 분화가 됐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도요. 우리는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주로 생각하지만 물론 제조 과정에서 그 대기업들의 역할이 큽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지금 인공지능에서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 이건 조그마한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지금도 공장이 없는 설계 전문하는 회사거든요. 이것을 흔히 반도체 업에서는 팹리스라고 그러는데 네. 대부분 팹리스들이 중소기업 형태로 전 세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팹리스 중소기업이 잘 돼 있는 나라가 대만, 일본, 미국인데 우리나라는 이게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대기업은 있지만 반도체 생태계가 굉장히 약하다. 그러다 보니까 첨단 제품 이런 걸 만들어냈을 때 빨리 적응하지 못하는 최근에 인공지능 시대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중소기업 쪽으로도 전문 인력이 좀 가야 되는데 네. 안타깝게도 사회적 인식 마치 중소기업에 가면 뭔가 조금 부족한 듯한 이렇게 인식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핵심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도 훨씬 앞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생태계상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오죽했으면 갑을 관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큰 곳은 갑이고 작은 곳은 을이 돼서 갑이 을에게 요구하면 모든 것을 다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다 뺏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 ASML 같은 이런 회사들 또는 TSMC 같은 이런 회사들은 어리면서도 갑보다도 더 세거든요. 예.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정책적으로 중소기업을 키울 필요가 있고 그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첫 번째 어떤 단초로서 우수한 인력들이 자발적이나 또는 여러 가지 유인책에 따라서 중소기업에 갈 수 있도록 그런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이게 산업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키울 전략적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올해 1분기에 서울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비중이 가장 낮은 걸로 나타났는데 이게 아무래도 그 전세 사기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이 전세로 임대차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유일합니다. 예. 대부분의 나라들은 임대차 할 경우에는 모두 월세를 쓰는데 예. 원래 전세라는 제도는 어떤 이 물권으로서 유럽에서 생긴 제도입니다만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임대차로서 완전히 성격이 변했습니다. 근데 모든 제도가 장단점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는 돈 없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측면도 많이 있어요. 이를테면 전세를 하게 되면 월세 부담이 안 나갑니다. 예. 그러면 조금씩 돈을 모아 자신도 마이홈, 내 집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이런 어떤 여건의 형성이 된다. 그런 면에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세입자도 구하고 임대주도 구하는 아주 미풍양속의 제도일 수가 있는데 이게 요즘 전세를 잘 찾기가 어려워요. 예. 우선 임차인부터 집을 구할 때 전세로 계약을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전세로 잘못 맺었다가 그냥 깡통 전세가 되면 예. 거기에 돈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그 전세 사기 우리가 최근 수년 동안 너무나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전 재산이 다 달아나기 때문에 특히 이 이른바 빌라라고 하는 곳에는 아예 전세가 사라진 이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빌라에 사는 분들이 대부분 영세 서민들이 많은데 영세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더 커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임대차 제도 이것도 좀 손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주변에도 이사 계획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살 집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살 집이 없기도 하겠지만 이 내용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게 너무 비싸서 정말 갈 네. 수가 없다, 살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나 서울 아파트 전세값 계속 오르고 있는 시점이고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해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 현재 지금
이 임대차 제도하고 관련해서 매월 엄청난 이 월세 부담을 감당하기에는 고통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격하게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가 대세가 되는 이런 시대로 변하다 보니까 전세로는 꼭 가고 싶은데 이렇게 상대적으로 전세집 찾기가 더 힘든 겁니다. 예. 특히 빌라 같은 경우는 아예 전세가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 어떤 어려움이 좀 더 심해졌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같은 경우에는 이 공급자 우위 시장이 돼서 마음대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마음대로까지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임대인이 좀 더 유리한 그러다 보니까 전세금이 껑충껑충 뛰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경기 좋지 않은 편입니다. 집값 매매 가격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보면 하락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값은 상당히 강세다. 특히 40주 연속. 이것은 1년 거의 뭐 내내 전세값이 고공행진을 한다. 일주에 1%씩만 오른다고 그러면 40%가 오른다는 얘기인데 물론 지역에 따라서 뭐 그런 지역은 거의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계속해서 전세값이 오르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그 주거 환경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이런 전세 불안을 좀 가라앉히려고 든든 전세 주택 정책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뭐고 또 실효성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아예 문제가 되는 빌라 등의 집을 사서 거기에 정부가 임대인으로서 사실상 직업을 보증하면서 내주는 네. 그 전세를 우리가 던던 전세라고 하거든요. 예. 뭐 상당히 이런 제도 변화 과정에서 바람직한 제도로 보여지는데 그러나 정부의 이 던던 전세 자금 그 재원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숫자를 획기적으로 늘릴 데는 좀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근본적으로 빌라가 좀 이 전세 사기의 걱정으로 붙어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물론 정부가 그동안에 제도적 장치를 많이 해왔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좀 더 적극적인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저 전세 공급 물량도 좀 시기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걱정을 덜어주는 게 먼저일 것 같은데 오늘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